외화 채권이 흥행을 했다. 그래서 외환 위기는 없어졌다. 이 말이 사실일까요? 일단 말입니다. 일단 이제 이 물음표 있잖아요. 물음표. 외환 위기는 없다 하는 물음표. 아직 떼기는 좀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외환 위기가 많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이 지표 이거 한번 보세요. 한국수출입은행이 외화채권을 발행을 했는데 그 발행에서 성공한 금액이 여러분 35억 달러입니다. 35억 달러. 와, 엄청나죠. 사실 말입니다. 이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면서 국내 채권 시장에 위기가 왔고요. 한국생명이 외화채권에 대해서 이게 초기 이게 갚지 않는다는, 빨리 갚지 않는다는 이거를 미뤘습니다. 그 바람에 시장에 엄청난 충격이 왔고요. 외화채권을 발행해도 혹시 발행이 안 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사실 외화채권을 발행을 못했습니다. 외화채권 발행 못하면 거기에 대한 충격은 어마어마하거든요. 대한민국의 신용도에도 어마어마한 충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안한 것이었죠. 그런데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외화채권을 발행해서 성공한 것을 보면서 이제 급할 때 외화를 땡겨올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하게 된 겁니다. 급할 때 외화를 땡겨온다는 이야기는 IMF 외환위기 때처럼 외화를 못 구해서 위기가 왔던 그런 일은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가요? 실제로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시면 수출입은행이 외화채권 발행 조건을 보면 조금 비싸긴 비쌉니다. 3년 만기 외화채권은 10억 달러 규모를 했는데 미국의 국채 3년물에 플러스 0.85%포인트를 더 주는 조건입니다. 5년물은 15억 달러 정도를 했는데요. 미국 국채 5년물에 플러스 1.20%포인트를 더 준다는 조건이고요. 여기에다가 10년물은 10억 달러 정도 했는데 미국 국채 10년물 여기에다 플러스 1.45%포인트를 더 지불한다는 조건이에요. 뭐 더 지불한다는 조건 자체가 뭐 나쁘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그렇지만 이자에 대한 부담은 있겠죠.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작년에 비하면 지금 외화를 조달하는 수준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2022년에 한국물 발행액 보세요. 이게 12월에는 5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5억 달러. 11월에는 12억 달러고요. 10월에는 27억 달러입니다. 일반적으로 50억 달러 내외로 이게 외화채권을 조달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12월에 5억 달러까지 떨어지니까 외환위기에 대한 어떤 그런 불안감이 굉장히 컸잖아요.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이거 뭐야. 야, 이거 불안한데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외화표시 채권의 발행에 성공한 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시장의 분위기를 한껏 띄운 것도 사실이에요. 게다가 이게 아시아 시장의 자산운용사만 들어온 게 아닙니다. 아시아의 은행만 들어온 게 아니에요. 주문이 아시아, 유럽, 미국 대형 은행들도 들어왔고요. 자산운용사들도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 세계적으로 한국 시장에 대한 위기수는 그만큼 줄어드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예상을. 이렇게 되면 여러분 한국수출입은행이 이제 성공을 했으니까 뭐 다른 곳에서도 이제 외화표시에 대한 어떤 외화 조달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예측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사실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제가 외환 보유액이 늘어나면서 지금 11월 대비 12월에 70억 6천만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외환 보유액이 늘어났거든요. 이것을 보면서 야, 이제 외환 위기에 대한 것은 좀 한시름 덜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수출입은행에서까지 외화 표시 채권의 발행에 성공하는 것을 보면서 외환 위기는 이제 조금씩 멀어져 간다. 우리에게 아주 최악의 외환 위기는 좀 넘어간 것은 아닌가. 뭐 그런 이야기 지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말입니다. 외환 위기가 완전히 싹 가셨다. 이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앞으로 시장에 대한 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요. 왜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냐고 생각하느냐. 부채. 우리는 민간 부채가 워낙 큽니다. 정부 부채도 크지만 민간 부채도 크거든요. 이 민간 부채가 경기 침체하고 맞물려서 혹시나 폭발할까 두려운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위기는 외부의 어떤 충격으로부터 위기가 왔었다면 앞으로 위기는요. 내재 변수, 내부로부터 위기가 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의 위기, 지금 현재 PF 대출에 대한 위험도 굉장히 크잖아요.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것도 저는 위험이 있다고 보거든요. 또한 자영업자 부채에 대한 위험도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여기에 연끌 쪽의 위험도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어느 한쪽이 터져서 내부에 위기가 발생을 해서 이게 금융위기로 발전한다면 이것은 또 감당하지 못하는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외환위기가 완전히 우리를 벗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긍정적인 지표는 나오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분위기는요. 많이 달라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지표들을 보면 굉장히 나쁜 지표도 많이 나오지만 요즘은 뭔가 좀 좋아지는 지표도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거. 이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시장의 어떤 변화가 감지되는 거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가 보이면 그 작은 하나지만 여러분에게 이것을 꼭 설명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미리 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작은 단서라고 하더라도 이게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까지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외환위기에 대한 어떤 상황은 조금씩 약해진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고요. 외부로부터의 충격보다는 내재 변수, 내부 폭발에 대한 위험이 더 크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